안녕하세요. 하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상속재산 파산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례가 있는데 한정 승인한 다음에 채무자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 남은 미망인이 자녀들하고 같이 미망인은 한정 승인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같이 세 명 다 한정 승인해서 이제 변제 절차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바로 하는 케이스가 가장 오리지널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채무자가 이제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선고받고 진행 중에 사망을 한 사안인데 사망을 했는데 그 채무자 재산 중에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재단이 형성된 경우에도 일종의 상속재산 파산으로 사건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경우에도 상속재산 파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주 좀 약간 특수한 사안인데요. 뭐냐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의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안입니다. 그럴 때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 효력이 미친다는 386조에 의해서 상속재산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속재산 파산으로 보아서 재단 분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채무자회생법 503조에 의해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사안처럼 한정 승인을 하고서 상속재산 파산을 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둔 채 채무자가 자기의 어떤 파산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관제인이 살펴보니까 채무자의 상속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정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별도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상속 채권자들한테. 그런 경우에도 일종의 상속인의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저희 같은 관제인들이 진행하는 상속재산 파산은 한정승인을 거친 다음에 상속재산, 그러니까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이 인용된 다음에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게 가장 오리지널한, 가장 전형적인 상속재산 파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말한 거는 한번 차츰 케이스가 진행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유형으로서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원래 어떻습니까? 파산 선고 후에 상속이 된 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거는 신득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안은 뭐냐면 파산 신청 후에 파산 선고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참 공교롭게. 만약에 파산 선고 후에 돌아가셨으면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이나 환가를 논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파산 선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미 파산 신청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참 일어나는 케이스가 드문데 이것도 아마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저도 이 사안을 한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법 제 386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62년생 여자분인데요. 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배우자하고 아마 사업을 같이 하신 거예요. 대전 쪽에서 사무용 로봇인가요? 로봇 자동화 사업을 2001년부터 11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아마 배우자하고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파산이 이르는 겁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2011년경에 파산 면책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배우자가 계시고요. 아들, 딸이 있는데 여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빚은 거의 법인과 채무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연대보증한 채무입니다. 16억 7천이죠.
보시면은 외환은행이 5억, 신용보증금이 4억 6천, 기술신보가 4억 8천. 이 세 회사가, 세 금융기관이 거의 15억으로 대부분 사업 채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 크진 않은 채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재산이 있었어요. 재산이. 종로구 쪽에 집이 한 7억에서 10억짜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 쪽에 30억 정도 되는 빌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10월 8일날 사망하셨죠. 채무자는 이제 아버님이 2013년 10월 8일날 사망했고, 채무자는 아마 그 13년 11월이나 12월경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 직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재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11년 3억 5천만에 매각하고 배우자 운영의 사업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 중 1,500만 원은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뭐 부인권 행사하기는 좀 뭐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나오죠. 2013년 9월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죠. 10월 8일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망 후 채무자의 모친과 남동생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신 거예요. 빚이 너무 많고, 그때 또 아버님으로부터, 왜냐면 생전에 돈을 한 5억에서 10억을 갖다 썼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유언도 있습니다. 유언서도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건가? 그걸 제가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너는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너 남동생하고 어머니, 그래서 집은 어머니가 차지하는 걸로, 종로구에 있는 집은. 그 다음에 남동생이 성동구에 있는 그 빌딩,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하는 빌딩을,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채무자 그 임차인들도 많죠. 그래서 협의 분할하고 채무자는 상속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그냥 상속 이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참 나중에 사후적인 얘기지만, 이 당시에 만약에 대리인이었으면은 잽싸게 파산 신청을 취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넣고 선고를 받았으면 돼요. 취하한 다음에. 아니면은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아예 그 인적 결단으로서 신분행위를 해서 그 원천적으로 뭐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차단하든지. 근데 뭐 저희 같은 만약에 파산 신청 대리인들도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 9월에 파산 신청을 했고, 한 달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파산 선고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놔둔 거예요.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파산 선고가 된 겁니다. 11월 9일날 파산 선고가 됐죠. 참 운명이 장난이죠. 9월에 신청하고 10월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11월에 파산 선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법의 386조에 읽어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파산 선고 전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의 협의 분할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부인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파산 선고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이거는 신득재산이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아니면 파산 선고 전이라도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를 했으면은 당연히 관제인은 신분행위이기 때문에 그 재산 분할 행위를 건드릴 수가 없죠. 신분행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거는 마무리가 되는데, 협의 분할로 이제 그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문제가 됐어요. 아니면 아예 파산 신청을 포기하고 취하하고
이 선고 전에 취하는 가능하다 그랬죠. 취하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파산 신청을 새로이 해도 이제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 이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했었어야 되네요. 결론은. 하여튼 파산 선고 전에 이게 이제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부동산은 어머님이 받으신 부동산은 부채가 4억 4,800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그 건물은 25억에서 30억. 그 다음에 부채는 뭐 보증금 채무가 7억 2천이 있어요. 그래서 순 자산은 꽤 되죠. 한 20억 이상 되죠. 채무자는 부친이 생전에 이 주택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3억 원의 사업적으로 보태주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망 부친이 유언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거 상속재산이 선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직접 건네준 돈이 좀 근거가 미약했어요. 왜냐면 결론은 뭐냐면 채무자의 상속 지분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됐는데 5억 정도만 나왔습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는 어머님이든 아니면 남동생이 좀 파산재단에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거부를 해서 결국 소송을 한 겁니다. 현재 채무자가 주장하는 건물 및 토지 시가와 관제인이 파악한 시세가 차이가 있어요. 관제인은 현지 건물을 제가 이제 방문해서 감안해 보니까 이제 협의문을 포기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채무자의 지분이 이제 9분의 2였거든요. 여동생이 또 한 분 있어서. 근데 최종 결론은 뭐냐면 종로구에 있는 그 집은 감정을 했더니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한 1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그 건물은 원래는 뭐 한 30몇 억 예상했는데 오히려 27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하여튼 합치니까 38억인가 나오고 아까 제가 보여줬죠. 7억에서 20억. 당초 예상은 27억인데 결국 결론은 10억이 더 나왔습니다. 10억 원이 더 나오고 제가 이제 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여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남동생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이제 소송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 그 감정도 했습니다. 신보나 기보해서 돈을 출연을 해서 소송 비용도 이제 재단 채권으로 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감정이 37억 나와서 실제 채무자가 토해내야 될 돈은 1억이 훨씬 초과됐는데 1억 1천만 원으로 재판장이 조정을 해 주셔서 1억 1천만 원을 환수 받는 걸로 이제 화해 권고가 됐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기 맨 앞에 나오죠. 2014년 11월 20일 날 화해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억 1천 정도를 받아서 채권자들한테 이제 배당을 하고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1년 이상 걸렸죠. 1년 반 정도,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마 최초에 그 사이에 판사님도 한 두 번 바뀌셨고요. 처음에 제가 화해 권고 할 때, 화해 권고 전에 그 소송 전에 한 3천 정도를 좀 출연하라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내놓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는 뭐 재판부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뭐 이게 워낙 복잡하고 자세하게 썼는데 뭐 이해를 못 하시는지 하여튼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하고 가압류 없이 그냥 소송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처분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이제 뭐 남동생이 화해에 응해서 이제 1억 1천만 원 아마 화해에 응하지 않았으면 그때 판결 한 1억 6, 7천 정도 나올 정도로 그 감정이 나름대로는 잘 나왔습니다. 관제인 입장에선. 그래서
이 상속재산 파산이 저도 이게 아마 이때는 이게 상속재산 파산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냥 일반 파산이었습니다. 채무자 파산이었는데 법을 더듬어 가다 보니까 386조에 의한 한정승인의 효력에 의한 상속재산 파산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상속재산 파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족들이 한정승인한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별도로 해서 관제인이 선임되는 사건. 이게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무자가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재산 환가를 해야 되는데 사망한 겁니다. 그때 당연히 그 상속재산은 그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죠. 그것도 상속재산 파산에 해당됩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파산 선고 전, 파산 신청 후 선고 전에 채무자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파산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 효력이 미칩니다. 이분이 상속 포기를 했어요. 서울 가정법원에. 근데 이 법 386조에서 한정승인으로 아예 의제돼 버린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그죠? 이거.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한정승인이 효력이 생겼어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게 대법원에 왜 그 판례도 있죠. 상속 포기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닌데 가로 열고 다만 법 제 386조에 의해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 그게 대법원에서 가로 열고 이제 설치한 겁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런 조문을 이해할 수가 있죠. 386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503조입니다. 503조. 503조는 채무자 스스로 자기 파산이 들어왔는데 한정승인을 한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뭐 돈이 없든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해서 별도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인이 그 한정승인에 기한 상속재산을 분리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그 상속재산을 분리해서 처분을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지금 한 2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나중에 한번 다 모아서 상속재산 파산이라고 제가 별도로 뭐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지금 일단 상속과 파산에 이제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는데 나중에 상속재산 파산을 한번 별도로 정리할 단계에서 네 가지를 한번 뭐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아니면 실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실제 해보니까 유형화가 되니까 1, 2, 3, 4 이게 이제 그 법조문도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이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쉽게 이해가 돼서 실제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4개의 케이스가.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유형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공부해봤고 앞으로 아마 그 오리지널도 이제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503조 사건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당사자 사망은 제가 뭐 유튜브 한 2개 정도 올려놨어요. 당사자가 사망으로 상속재산 파산으로 변경된 거.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익히면은 상속재산 파산은 이제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과서를 보시든 뭐 그 관련 논문 같은 거 읽어보면 이럴 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저럴 때는 저게 문제가 되고 장래비는 언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망인의 어떤 임차보증금을 원래는 승계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그게 최저 임차보증금이다 할 때 포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 개별 케이스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지만 항상 또 예외는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유기적으로 4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